어제 중국 대사가 우리 야당 지도자에게 했다는 말과 뭔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진핑은 2017년 트럼프와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으로 조선 중국의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옛날 역사적인 사실 하나가 떠올라서 긴급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물, 원세계 혹은 위안스카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1859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사망했습니다. 중국 군벌, 북양 군벌의 수괴였고 중국의 초대 총통도 지냈고요. 스스로 황제의 즉위를 했다가 스스로 또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던 파란만장한 인물인데, 역사는 그를 황제를 배신하고 제국을 배신하고 또 공화국을 배신한 역사 최대의 간신이다, 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자가 생각이 났느냐? 이자는 23세 때이던 1882년부터 35세이던 1894년까지 조선에 체류하면서 실질적으로 총독으로 행세를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자가 조선에 처음 온 것은 1882년 이모군란 때입니다. 82년 7월에 90군대가 벌기를 했죠. 민비 일가의 전횡에 영증을 느껴서 일시에 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을 다시 관저하러 8년 만에 복귀를 시켰는데, 이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흥선 대원군을 납치해서 중국 텐진까지 압송을 합니다. 그리고 구금을 하죠. 7월 달에 90군대가 벌기하자마자 청나라는 바로 출병을 해서 8월 20일에 조선에 도착을 합니다. 군함 4척 그리고 육군 3,000명 정도의 병력이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이때의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이홍장, 당시 실력자 이홍장의 눈에 들었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3년만 임기가 보장돼 있었는데 그거를 3번 연장해서 무려 12년간 조선에 있게 됩니다. 이때 이모군란뿐 아니고 1884년 갑신정변을 진압한 것도 위안스카이의 공작입니다. 그때 이제 청나라 군대는 4,000명 중에 절반 정도가 귀국해 있었는데 그래도 1,500명 정도 남아 있었죠. 갑신정변 때 동원됐었던 일본군 병사가 200명이니까 청나라 군대에게는 아마 중과 부적이었을 겁니다. 이자는 1894년 청일전쟁 직전에 야반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모군란 직후에 청나라는 서양 열강에게 당한 치욕을 조선에게다가 분풀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조약을 맺었죠. 이 조약 내용이 가관입니다. 그전까지는 명목상의 조공국가였지만은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종주국과 속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위안스카이의 공식 명칭은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러니까 교섭과 통상 대신이라는 뜻인데, 본인이 이홍장에게 보낸 문서에는 감국 대신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감국은 감독, 나라를 감독한다, 사실상의 총독이라는 뜻이죠. 지금도 중국 원세계의 고향에 남아있는 원림박물관에는 조선을 평정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해놓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세계 위안스카이는 상왕이자 총독이었던 겁니다. 이자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느냐? 새파랗게 젊은 20대 초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복 차림으로 가마를 타고 궁궐 안에까지 들어가서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법도는 궁궐은 어느 누구도 말이나 가마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임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아나무인, 방약
무인이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요? 대사가 권총을 차고 대통령 만나러 가고 뭐 대통령보다 상속을 요구하고 뭐 이랬던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툭하면 사대질을 하고 폐위를 협박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안하무인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하무인이었죠. 1882년에 상인 해관 습격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홍삼을 밀수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 천국의 상인들이 우리의 세관을 습격해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위안스카이는 이때 천국 상인을 비호를 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내지 통상권, 연안무역, 연안운송권, 국경무역권, 서울상점 개설권 등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안무역, 연안운송권이라는 게 중요한데 당시는 조선 최고의 항구이던 제물포부터 한성까지 별다른 도로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마차가 다니기가 불가능할 정도였죠. 그래서 강을 타고 들어오는 이른바 이제 연안무역, 연안운송권, 또 내지통상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했는데 길목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차관을 꿔줬죠. 근데 조선은 청나라 차관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중국이 동남아, 아프리카 각국의 1대1로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차관을 꿔준 다음에 그거를 갚지 못하니까 뭐 항구를 99년 조차한다든가 철도 부설권을 갖는다든가 이게 다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원색에는 전신, 통신, 선박, 운항 등등 모든 것들을 자기의 허락을 받고 해라, 청나라의 승인을 받고 해라 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죠. 그렇다고 조선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1889년 프랑스 은행으로부터 약 200만 양의 차관 교섭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당시 1년 예산이 280만 양이었으니까요. 조선은 이 돈으로 기왕의 빚을 다 청산한 뒤에 철도 부설이라든가 광산 채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위안스카이가 나서서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외국은행에 돈을 꾸었으니 무효다 라고 해서 이것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행패만 있었느냐? 뭐 행패가 거의 일상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1884년에 청국 군인들이 광통교 한약방에서 홍삼을 대거 외상으로 사갔습니다. 올 때마다 외상으로 가져갔습니다. 영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주인이 외상값 언제 갚을 거냐라고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바로 총을 쏴서 주인은 중상을 입었고 가게에서 심부름하던 그 주인의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래도 위안스카이는 청군을 비호했습니다. 1892년에 조선 조정이 조선 개국 501주년 화폐 은화를 주조했는데 여기에 대조선 개국 501주년에 대자가 들어갔다. 너희들은 속방이고 뭐 종주국에게 사사건건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감히 대자를 넣을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화폐 발행을 막았고요. 또 역관 이응준을 끝까지 징치를 했습니다. 역관 이응준은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미 군함 내에서 태극기를 최초로 디자인한 인물이죠. 이게 이홍장과 또 위안스카이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뭐 태극기 디자인한 역관 이응준 끝까지 찾아내서 벌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이 파견한 뭐 주미공사라든가 뭐 각 유럽에 파견한 외교관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회유해서 못 가게 하거나
뭐 홍콩까지 간 외교관을 협박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만들거나, 또 미국에 부임했던 외교관들도 끝까지 협박을 하고, 미국에다가는 조선은 자주적인 외교권이 없는 나라다, 우리의 식민지나 마찬가지다 라는 식으로 회방을 놨습니다. 명동에 가면 지금 중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 중국 대사관 터는 그 옆에 상권을 하나하나 장악해 나갔다. 그래서 뭐 부산, 인천, 뭐 대구, 뭐 대도시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생겼고요. 서울에서도 명동 일대에 차이나타운이 생겼죠. 그런데 원색에는 자기네가 쓰는 건물이 좀 비좁으니까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던 무위대장 이경하의 집을 헐값으로 강제 매수합니다. 이경하가 처음에 반발을 했는데 원세계가 내려다가 직접 뺨을 때리고,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구타를 했습니다. 집단 구타를 했는데 이경하는 여기서 청나라가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구나, 그리고 무력의 크기가 정말 차이가 있구나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뺏기고 맙니다. 그 집터에 이른바 이제 상업적인 건물을 지었다가 그 건물을 헐고 오늘날 대사관이 서게 된 것입니다. 위안스카이가 했다는 말 몇 마디만 더 해보겠습니다. 조선은 본래 중국의 속국이다. 중국을 버린다면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려는 것과 같다. 조선은 파주다. 그러니까 깨진 배다. 부국 강병을 논하는 소인배를 임용하면 변란을 초래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노골적인 협박이죠. 아예 조선을 깔아뭉개는 듯한 발언도 계속합니다. 너희 조선은 대륙의 동쪽 궁벽한 곳에 위치한 나라로서 영토는 겨우 3천리여 인구는 1,000만 명에도 못 미치는 작은 나라다. 또한 세수는 200만 석에 군사도 수천 명에 불과한 세계에서도 가장 허약한 나라다. 그런 나라가 무슨 부국강병을 도모하려 하는가. 기가 막히죠?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조선을 보살펴 온 지는 벌써 수백 년이 지났지만 중국과 멀어지면 화가 미칠 것이 자명하니 중국은 조선이 배신했다 생각하여 대병력으로 덮칠 것인데, 그러면 조선의 지속된 붕당은, 여기서는 친중파를 말합니다.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백성들은 내란을 일으킬 것이다. 어제 중국 대사가 우리 야당 지도자에게 했다는 말과 뭔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진핑은 2017년 트럼프와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으로 조선은 중국의 일부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포기한 것은 청일전쟁 패배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슬금슬금 자신들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 욕구를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국 강병,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조선은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수뇌부는 한반도 전역의 중국 속국화의 야욕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